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또 다른 멤버인 남욱 변호사 측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8억 원의 전달책을 역할을 했던 남 변호사의 지인 이모 씨가 돈을 전달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메모를 했고 최근 이를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에 1억 원을 받는 등 2014년과 2017년에도 대장동 일당에게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처일 테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돼 있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주식이 또 논란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해당 시기에 이 대표가 두산중공업 주식을 3,000주 정도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안겨준 회사의 관련 주식을 인허가권자가 대량 매입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 A씨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탄핵 사유도 없는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것도 집권 4개월 차에 탄핵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과하다는 지적이 당시에 많이 나왔었는데 하필이면 해당 여론조사 대표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도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문은 조선일보 8면입니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안화에 이어서 엔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당 150엔을 넘어섰답니다.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인데요. 때문에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시동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금요일시동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검찰이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의 불법 선거 자금 유입 의혹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도 돈의 용처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상 먼저 하나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받으면서요? 원장님 8억 원 김용 부원장에게 제공하신 건가요?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의 힘자랑 놀이터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적이 없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모욕 주고 겁박 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정황들도 하나둘씩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8억 원의 전달책 역할을 했던 인물이 돈을 전달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이 메모를 해둔 게 있는데 이걸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전환 변호사님, 이게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겁니까?
증거 능력, 증거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는 걸 증거 능력이라는데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신빙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공범들이 있는 데에서 돈이 오고 갈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전달했을 때 배달 사고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다라는 거를 돈 준 사람한테 반드시 확인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숨겨놨다 뿐이지 나중에 드러나는 증거들은 굉장히 신빙성 높고 그 당시 만들어진 증거들은 법원에서도 거의 날 것 그대로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서 공범들 사이에서 진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부합하는 메모와 물적 증거들이 나오면은 연결 상태를 보거든요. 지금 이 연결 상태를 가지고서 수사 기록을 만들어서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법원도 이걸 이미 고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가받은 증거고 그거에 의해서 체포 영장이 나왔고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뭐 어떤 분들은 압수수색 영장은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물타기고요. 금융 영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제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건 영장이 잘 나오는데 네. 주거지에 대한 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 당사 안에 있는 거는 판사님들이 당연히 알죠. 그래가지고 어제 보면은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에 그 책상에 그 PC로 굉장히 그 범위를 줄여놨잖아요. 네. 이거는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범위를 굉장히 줄이면서 조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충분히 알고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증거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이 메모들, 이 중요한 내용의 메모를 검찰이 강압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의미가 큽니다. 이거는 이제 뭐 댐이 큰 구멍이 뚫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공범들 사이에서 서로 입을 닫을 때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누군가 한 명이 얘기했을 때 그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만 거짓말인 게 확인되면 네. 양형이나 이런 거에서 선처도 못 받고 거짓말은 탄로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먼저 협조했다, 내가 먼저 제출했다는 걸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자기가 협조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부합하는 내용들이 맞아떨어지게 마련이고 네. 정치적으로는 뭐 이전 정권에서 아니라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데 절대로 그게 반대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가 밝혀지면서 사실관계가 실토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진실을 말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거짓말로 바꾸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렇게 다들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걸까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이요 대장동과 관련한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자 결심 공판이 만약에 있다면 결심 네.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네. 재판이 지금 거의 마무리 국면에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나 지금 다 구속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 나왔지만 네. 그건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온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검찰이 구형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자기들이 재판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고 내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다 알 거라고 이제 짐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검찰에 협조했을 경우에 자기한테 좀 유리한 점이 있겠죠. 아마 그런 계산, 그게 이제 재수의 딜레마라고 지금 그 구자룡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거죠. 전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한 것도 지금 한 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년 10월에 구속이 된 이후에 11개월 동안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불과 한 달 전 정도에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재판이 끝나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이 관련자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뭐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사항을 다 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구속된 거 그러니까 체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었다가 그렇죠. 취재에 의해서 남욱 측 이제 증거가 전달 있었다는 거? 분이 이제 메모 증거가 있었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사안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 특혜에 대한 대가성 어떤 뇌물이 아니라 대선 자금 의혹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김용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거나 혹은 아니면 대선 팀에게 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에 의하면 아직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욱 측 그 전달책이 전달했다는 것도 네.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달할 때 어떤 증거가 있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 김용 지금 부원장에게 전달할 때 증거가 관련한 내용이 있는 건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어쨌건 김용 부원장에게 뭔가 전달됐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던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그 날만큼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어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전 11시부터 당사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박원석 의원님 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총체적인 반론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네. 특검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난 대선 때 네. 대장동 특검을 가지고 굉장히 TV 토론 과정에서 뭐 공방이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서로 특검 받아라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주고 받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 그러니 특검으로 가자라는 거를 스스로 제안함으로써 나도 특검 수사를 받겠다.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당이 그 특검을 수용할 리가 없겠죠. 또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공방거리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앞서 이제 나눴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중형을 우려해서 단순한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시작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두 사람 이외에서 뭔가 이게 범죄 혐의가 포착이 돼서 거꾸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린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진술 증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물증이 뭐가 있는가 이게 이제 뚜렷하진 않아요. 메모 얘기 하나 나온 것 이외에 네. 뚜렷하지 않고 그 메모도 어쨌든 남욱 변호사에서 그 정영학한테 돈이 전달됐던 그리고 네. 유동규한테 전달됐던 요 과정과 관련된 메모이기 때문에 이게 김용한테 전달됐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정도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게 1차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제 상당한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구속이 된다면 네.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도 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수사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수사를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환 대변인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제 아까 우리 그 권지용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대선 자금 그러시는데 이거는 대선 자금이 아니라 대선 경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분명히 분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특검법을 주장하고 하는 거는 세를 결집해서 이것을 오히려 이제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련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터진 거는 그 대장동이 누구나 다 국민들이 의심한 것처럼 과연 이재명 지사가 지사 시절에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그리고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을까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그 부분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작년 9월이면은 대선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였고 민주당 대선 경선 때도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그 부분을 공격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지라도 네. 진술이 일관된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8억뿐이 아니라 50억이라는 돈도 인출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새 결집을 하고 정치 공방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직접적인
정가 앞에서는 이것은 아마 무력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50억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50억이라는 금액은 그 천화동인 4호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업체 거기에서 5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아직 어디에 쓰여졌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0억에 관련해서 이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공교롭지만 그 50억 원의 인출 시기가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어떤 서로 자금을 요구하고 요청했던 그런 시기와 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작년 5월이라고 하죠. 네. 5월에 이제 일부는 현금으로 또 일부는 뭐 이제 계좌 이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몇 억씩 네. 이제 남욱 변호사 부인 계좌에서 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식상으로는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게 주식 납입 명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 대금을 치르는 뭐 아마 그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어도 기록상 그렇게 돼 있으면 아마 검찰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돈이 무엇일까 하고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월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한테 돈이 건네진 시기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요 기간 동안에 한 서너 차례 정도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5월이면 한 중간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작년 7월 달에 이제 김용 부원장이 네. 사실은 이재명 캠프의 경선 캠프죠. 그렇죠. 경선 캠프의 그 총괄 부부장을 하고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돈이 필요했을 경선 자금이 필요했을 가능성 뭐 이런 건데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건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정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돈이 주식 납입 명목인데 과연 이게 경선 자금으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는 건 아마 추가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나온 정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1억 원을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거 왜 돌려줬을까? 그리고 돌려줬다면 왜 1억 원만 돌려줬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구재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당시 상황하고 맞물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20억의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중에 만들어가면서 8억을 이제 띄엄띄엄 이제 분할해가지고 줬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현금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통 근데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화동인이나 이런 걸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 회사니까 내가 거기에서 급여, 상여 처리, 뭐 법인카드 쓰면서 느긋하게 빼면 되거든요. 근데 현금을 만들어주는 건 딴 사람한테 주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FIU에서도 거액의 현금 빠지면 바로 이제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할해가지고 하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8억을 만들다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그 민주당 내에서 터졌잖아요. 딱 그때 이제 멈추면서 8억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요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 요 정도에서 1억이 돌아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명목을 다 달리해서 8억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미 썼기 때문에 있는 거라서 1억이 지금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에 명목을 요걸 조금 애매하게 달았다 싶어가지고 1억만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8억 전체가 뭉칫돈으로 한 번에 왔다 한 번에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가능성 얘기하시는 분들은 김용한테 들어간 것까지는 있다 하더라도 김용 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쓰지 않고 거기서 멈췄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가능성을 굉장히 약하게 보거든요. 돈 들어오면 거의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1억이 돌아갔으면 그 이전에 7억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용처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 그 모양새가 된 것 같은데 과거 이재명 대표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먼저 거리두기를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뭐 일종의 마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성들을 지휘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모성들 일꾼들이 마귀에 오염이 돼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만들어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유동규라고 하는 또는 뭐 그 다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긴 해도 그걸로 이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유동규 씨가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이 됐는데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압수수색 당할 때라든지 또 구치소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우리가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에 민주당의 각종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심경적으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체포 당시에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조사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본인은 경제적으로 한 70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받지도 못했고 하지만 반면에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나 남욱 같은 경우는 화천 대유의 하나의 천화동인을 1호, 4호를 소유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받았고 네. 그런 데 대한 복합적인 신경 변화가 아마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면 정서적으로 더 피폐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어야지만 이 사건이 실체가 하나둘 더 밝혀질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변 보호는 더 강화돼야 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물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몇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 사건 때문에 죽어나갔다는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중에서는 또 몸이 안 좋아서 사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가 1년 만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 11시에 특별 기자회견도 갖고 어제도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 부원장의 금전 거래금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자, 일도 쓴 적도 본 적도 없고 또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김용 그 부원장의 존재를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본인이 과거의 입으로도 측근 정도면 뭐 김용이나 그렇죠. 정진상 정도는 돼야 네, 측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유동규 또 김문기 이런 분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잘 모른다. 내지는 그냥 일하던 사람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계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네. 지켜봤는데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불법 자금은 어불성설이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검찰이 과연 그 돈이 실제로 김용 부원장에게 들어갔는지 네. 또 김용 부원장을 거쳐서 경선 자금으로 실제로 집행이 돼서 그 돈의 최종적인 이제 귀착지가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어떤 물증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입증할 건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이 수사가 그렇게 뭐 간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현금이고 계좌 거래 이런 게 아니고 준 사람 받은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고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 사건들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공방이 치열하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이제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론을 펴고 그리고 이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하자. 오히려 이렇게 이제 공세를 취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 기자회견을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언론 보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조작된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작년 10월에 귀국을 했죠. 네. 근데 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귀국하면서 예. 본인이 귀국을 좀 빨리 했다라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희 얘기랑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저 녹취록에 보면 또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자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잘 모른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뭐 10년간을 찔렀는데 뭐 꿈쩍도 안 한다는 거 하고 또 말이 배치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라는 것이 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중에 보면 김만배 씨의 또 그 코멘트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장동 사건을 본질적으로 이재명 게이트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네네. 그 남욱 변호사 말이나 그 이제 여러 녹취록 중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저게 곧 부메랑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이제 뭐 나올 드러날 수밖에 것이다.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만 발췌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시장님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당선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은밀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쪽 라인을 좀 대봐라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까지 하더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정영학 회계사는 유동규라는 표현입니다.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에게 갖고 오라고 난리치는 것을 들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 하더라.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라고 난리치는 것처럼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권중 대변인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굳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들을 계속 따지고 들면은 결코 유리한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게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어쨌건 대장동이라고 하는 큰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들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경기도 본부에 있는 어떤 산하기관에 있었던 유동규라고 하는 본부장과 돈거래가 있었던 게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의 돈 중에 일부가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되었는가? 네. 까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은 정말로 결백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이론도 저기는 봐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네네. 상황이라서 지금 단정 지은 채로 무언가 이 사건을 바라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어쨌건 이런 건데 어제 검찰총장께서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어쨌건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다른 판단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가 더 정치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네. 편파적으로 검찰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더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파적으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서는 전혀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정말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정하고 그를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고려가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다른 사건이랑 이게 연계된 것도 아니고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촉구하시려면 그건 그거대로 따로 하시면 되는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세 펼쳐가지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저수지라는 표현 있었잖아요. 대장동 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꽂혀서 돈이 있어야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도를 보면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그래가지고 지금 실체 드러나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까지 지금 구속 기소되고 지금 쭉 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혼자만 전혀 모르고 결백하겠는가? 라는 문제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진행되는 수사고 국민들께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다들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물타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지금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적폐청산,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적폐청산은 언제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둑은 원래 잡아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저지른 만큼 처벌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나쁜 짓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당하고 싶거든요. 나 잡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죄진 사람 죄 찾아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여서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저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으로 불린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긴급 의총 또 긴급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지층도 결집시키고 있고 본인이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런 단일 대우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일부에서는 약간의 또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른 의원의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체포영장이 떨어진 거면서 그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뭐 CCTV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남욱 변호사 예, 집 주차장 그걸 봤다 그러는데 무슨 근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근거 없이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턱이 없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당대표이지 않는 게 좋다. 아하.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럼 사실인 거는 나중에 밝혀지고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은 그 여부 상관없이 검찰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당 전체를 공격할 거라고 본 거죠. 박원석 의원님, 저런 민주당의 이제 목소리들이 하나 둘씩 나오다 보면은 또 서로 내부 분열, 갈라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민주당의 단일 대우는 좀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어쨌든 당이 다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그 사실들이 실제 이제 실체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게 당이 어디까지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검찰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또 동해상에서 강제 북송 사건이나 전 정권을 향한 총체적인 사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서 당이 대응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그런 사건들하고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비리가 개입돼 있는 사건이고 또 이게 이제 금전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이건 저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에 지난 정권을 겨냥해서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지금 야당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 정치 보복에 나서고 사정에 나서고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당내의 시각이 이런 상황을 우려했던 거거든요. 당이 좋든 싫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 내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정 대변인님 내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되었다는 확인이 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고려해 보면 지금으로서 민주당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저는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구성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뭐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무리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이제 것들에 중앙 대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그것도 책상 이렇게 좀 특정해서 줄여놓은 상태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공교롭지만 네. 당사 안에 연구원이 있었다는 것 네, 때문에 네. 이제 당사가 압수수색 당한다라고 민주당 분들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 네,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네. 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어쨌건 민주당 당사에 들어오는 것이라서 이미 제출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혔어요. 근데 이미 제출하는 건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정말로 그 증거를 찾고자 했다면 그 예를 들면 채널A 사건도 네. 채널A 언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출받아서 검찰이 갔거든요. 마찬가지 방식의 제안을 했는데도 끝까지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것은 그냥 검찰이 그냥 수사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등을 볼 때 좀 네. 무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을 말씀하셨지만 지난 민주당 정부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거를 본다면은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이 한참 진행되는 시기에 국회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서도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걸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그리고 혹자는 민주당 의원 중에는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지고 정치 깡패라는 용어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런 거는 국회의원으로서도 할 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약간 반박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 부원장이 정말로 오랫동안 거기에 재직하고 있어서 관련된 정보가 거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쪽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매일 들락날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임명된 지 오늘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시간으로 보면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실제로 그 사람을 구금까지 한 상황인데 무리스럽게 민주당 사를 들어와야 됐었는가. 게다가 이미 제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출은 거부했어야 했는가 등이 저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치하고서 나온 얘기도 뭐 이미 다 치웠지 뭐 이러면서 증거 네네. 인멸로 의심할 만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미 제출을 기대하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그 얘기 듣고 영장 집행을 안 하면 검사가 직무유기가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돼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도 제가 민주당이 정치적 볼모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모든 면에서 다 엮어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하셨던 거랑 또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이게 뭐 사실이 있더라도 뭐 김용 씨에 대해서 선긋기하고 그 사람의 뭐 개인 일탈인 것처럼 선긋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자기는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1원도 모른다는 건데 그럼 이건 사실 그 말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무 시간 짧으니까 그 책상 와서 그 자료 빨리 가지고 가세요라고 협조했으면 금방 끝났을 문제입니다. 이 자료들이 나오고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된다라고 가장 먼저 확신하고 계신 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가 그런 대응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치했을 그 상황에 주철현 의원, 검사 출신이기도 하죠. 주철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생각을 해봐라. 다 치웠다고요? 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 말 들어봐. 아니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겠지만은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그걸 해봤자 아무 도로함의 압수색인데 그걸 어떤 치웠다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하신 말씀인 게요.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오셔서 내일 오면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건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내일 와도 어차피 아무런 자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치워서. 이미 다 치워서 증거인멸했다라는 걸 실토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저거는 주철현 의원이 이 김용 부원장이 사실을 뭐 치웠는지 증거인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라는 의미로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저거를 김용 부원장은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뭐 저 자리에 임명된 게 뭐 11일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당사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과 관련한 안전성이 높은 곳입니다. 과거 물론 검찰이 뭐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우 꽤 있습니다. 사례가. 그러나 그때마다 당원들이 전부 다 저지하고 뭐 겨우 뚫고 가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타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용 부원장이 정말 본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다가 뭔가를 옮겨놨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거기를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옮겨놓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하루밖에 안 됐다 이런 거는 저 핑계가 안 되고 다만 주철현 의원이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고 추후에 압수수색은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 국감에 출석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박근혜 정권 때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응했다면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단계에서 법원을 압수수색하고 판사실을 압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저희도 모를 일이지만 이틀 전에 압수수색이 벌어졌을 때, 시도가 있었을 때 민주당사 앞에서는 아수라장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커피를 던지거나 욕설이 난무했던 그런 현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인을 바로 세우세요.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 차량에 달걀도 투척하고 여러 가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적정한 수사에 대해서 제가 울타리가 되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게 실제 그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영장 들고 왔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막아서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커피나 이런 이물질들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 검사의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와이셔츠 단추가 뜯어져 나갔는데 사실 접촉을 안 한 상태에서의 유형력 행사도 폭행이 됩니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접촉까지 했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단체 또는 다중이 지금 모였잖아요. 그러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되기 때문에 형량이 2분의 1도 가중되는 그런 죄명까지 올라가는 내용이라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검찰과의 1대1 구도로 자꾸 말씀하시지만 엄연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겁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선 게 아니라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검찰총장부터 밝히고 있는데 몸으로 막으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몸으로 막았던 서 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몸 대 몸이 부딪혀 버리면은 만약에 또 다시 이 단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또 다시 막아설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고요. 무슨 정당이 민주당이 성역도 아닌데 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 곳들은 이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막은 게 아니었다. 그냥 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민정 의원은 늘 어떨 때마다 우리 국민들한테 참 언어로 웃음을 선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그리고 막은 게 아니라 서 있었다. 서 있은 자체가 그걸 막은 거죠. 막은 것이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찰을 향해서 현장에 나온 검사를 향해서 정치 깡패 운운하고 조작 수사라 그러시는데 이것은 검찰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리고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에 대선 경선 자금에 대한 수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자금을 받은 정황이 분명히 나왔고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거기에 대한 법 집행이라는 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여론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조작하는 듯한 민주당에 대한 탄압, 정치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고민정 의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거는 들으시는 시청자들께서 또 각자가 이해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중에 민주연구원, 그중에 김용 부원장의 책상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긴 했지만 어쨌든 정당 당사 안에 있는 거고 정당 당사에 검찰이 박스 들고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오는 이런 장면이 이제 언론에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검찰이 정말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압박용으로 보여주기용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전례들도 많이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거 아니냐. 실제 어떤 압수수색의 실효성보다는 네. 이제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막아선 것 같고 영장의 유효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뭐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별로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검찰이 뭐 관련자들의 진술 또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물증을 통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무리하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거는 그다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만 커질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아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민주당한테는 법 집행에 불복한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데 다분히 그런 효과까지 의식한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막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이해는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당시 국감장에서 모든 의원 다 빠져나왔었고 그 이후에 열렸던 국감에서도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열렸던 법사위 국감장도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관님, 단독회의는 안 되죠.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아니 이렇게 유린을 해서 저 문태가 유린을 당해요. 야당 탄압이다, 보복 수사다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주십시오. 국정감사에 앞서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검찰총장이 마침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장을 상대로 보복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꾸려서 이 기회를 마다합니까? 세상에 네? 국정감사를 가면 이렇게 피기하기도 하니 국정감사를 오늘 앞두고서 자, 제2야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진행을 기자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누가 죄를 짓는 거야? 지지 답변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법세 국감장에서.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요. 뭐 2006년, 2003년 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뭐 이런 것들 보면 지금하고 정당만 바꿔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로남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대표 아닙니까? 네. 대표에 대한 수사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데 아마 저런 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여러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증거,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앞으로 이 사태는 훨씬 더 악화되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이제 또 수사망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보다 더 진전이 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저런 거는 예고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것도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발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혐의 상당성이 있음에도 뭐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기각 사유가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미약하나마. 근데 지금 압수수색이 안 됐잖아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안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발부 확률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더 높이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발부가 되고서 재집행하려고 일주일 안에 지금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 막을 명분도 없고 이제 뻘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 지금 수습하기에 모양새가 굉장히 어그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국감과 관련해서 남은 일정들을 보이콧할 계획입니까? 뭐 상황에 따라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지금 상황은 사실은 지금 검찰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피의자 그러니까 고발된 사람은 지금 체포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정보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또 국정감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정치적으로라도.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거부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압수수색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년 이후에 중앙당 당사, 그러니까 당의 중앙당 당사가 압수수색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도당으로 내려가서 아니, 거기가 중앙당사에 했던 게 있습니다. 아니라. 근데 어쨌건 그때도 거기에 정말로 들어가서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제출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당한 법 집행인지 아닌지를 좀 좁혀서 보면 그 문제로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미 체포된 상태고 주거지도 지금 압수수색 한 상태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핵심적인 근거가 없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어떤 전국을 계속 얼어붙이게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네. 이런 식의 압수수색, 중앙당사를 어쨌든 들어가는 압수수색은 그만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 당사 압수수색 이 부분에 민주당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과거 6년 4월에도 있었고요. 네. 그 뭐 지부, 뭐 다른 그 시도 지부 이런 데는 뭐 여러 차례 있었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당원 명부 같은 거 뭐 이런 걸 확보하려고 2006년에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것도 김용 부원장의 그 데스크탑 요걸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짐작이 되는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전달됐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용처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봐야 되겠다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국정감사 중에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우가 없다. 요거는 맞아요. 국정감사 중에. 그러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4월
2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국감 보이콧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도 강조했던 헌법의 정신과 가치, 공정과 상식에 과연 만든 것입니까? 한때 당신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의 끝자락이라도 그래도 믿으려고 했던 저 박범계 국회의원이 그 공정과 상식은 이제 훼손됐고 회절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군인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유린되었다면 2022년에는 검사들의 편향된 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지하라. 민주당 중앙당사 침탈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라. 근본 사태를 초래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즉각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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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렇게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 모든 수사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조건을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민주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라. 두 번째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도 필요하다. 또 하나, 관련 검사들에 대한 문책 역시 필요하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니 민주당도 전 알 거라고 봐요. 저런 조건을 내세우고 이걸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받아줄 것이다. 저 중에 하나라도 그거는 뭐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다 정치적인 구호죠. 저런 구호가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제대로 납득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주장은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검찰이 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주는 주장이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이 얼토당토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김용 부원장에게 정말로 전달된 게 아니다. 네. 라거나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장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의 청구를 결정할 실질 심사가 오후 3시 30분으로 잡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구장 변호사님,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48시간 동안 체포를 해놓을 수 있고 그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면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한 구인의 효력으로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실질적으로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잡을수록 오히려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포 영장을 미리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것보다 검찰이 혐의를 굉장히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법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한번 받은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도 지금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피의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피의자명은 김용 부원장입니다. 오늘 중앙지법 3시 30분에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이나 자정을 넘긴 시간 즈음해서 영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민주당의 여러 주장과 요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이 좀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과거 이제 민주당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었죠. 처음에 그때 강도 높은 비판을 실제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그런 세력들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법 절차를 방해하고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 자체로 법과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를 두둔하고 증거인멸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죠. 당시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들어섰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할 일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가 저렇게 압박을 하고 당시에 청와대는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자료도 다 제출 형태지만 다 제출했고 그래서 큰 무리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야당 탄압, 야당 대표 탄압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거리를 보시면은 민주당의 구호가 있습니다. 민생은 민주당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민생이 민주당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169명의 의원들이 신경이 아마 각자가 다 복잡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부터 나왔던 사법 리스크가 당연히 우려했고 지금 현재 그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더 이상 방탄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정당이 당대표 리스크를 이렇게까지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민생을 볼모로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건 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꼭 거기에 민주당사에 중앙당사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되묻고 싶고 그래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모든 국감을 파행시키진 않았습니다. 법사위와 관련된 부분만 좀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나머지 국감들은 예정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튼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할 건 대응하고 민생을 챙긴 건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가 파행이 됐었죠. 실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한 적이 있죠. 국감을. 법사위는 어제 불거진 부분이고 그전에 야당 탄압을 운운하면서 하루는 올스톱이 됐죠. 예.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국가가 잘 굴러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야당을 파트너로 여당 혹은 윤석열 정부가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제스처를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어쨌든 수사할 건 수사해야 되지만 야당과 함께 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려 계속 강대강으로 갈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도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입법부의 입법 권력은 민주당에 다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정부가 출범했지만 역대 정부에서 정부 조직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출범한 정부가 유일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곡법도 보셨지만 양곡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한정된 재정으로 하나의 사례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나가자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날치기로 그냥 통과됐지 않습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이 그대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오히려 국회에서의 제1 권력으로서 협치를 하는 게 우선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설전을 저희가 뭐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오는 속보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일단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단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마 자정쯤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